일단은 오늘 모처럼 만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짜짜짜. 박수. 빨리 박수. 도서 광고인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컨텐츠의 톤을 좀 이렇게 대바라지게 바꾸고 나서 파주 쪽에서 많이 연락이 없다, 그런 좀 상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글렀는갑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유노북스라고 저랑 협업을 많이 했던 출판사입니다. 제 채널에 톤이 잘 맞는 광고를 갖다 주셔서 그 점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또잉 자존감 회복 수업. 저자 충페이충은 응용 심리학을 석사를 취득한 중국 공인 2급 심리 상담사라고 해요. 심리 상담사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자존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존감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자존감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새로운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읽어보니까 단순히 자존감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책은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을 어떤 식으로 저해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을 골라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요 부분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을지 돌아보면은 그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괜한 승낙, 또 사람 좋은 척을 하면서 진짜 많은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계속 숙제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이다. 당신은 왜 대화를 할 때 그토록 남들을 배려해야 할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서 당신을 배려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방도 당신과 똑같이 나약한 존재라고 단정지어 버림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러나 이런 배려 뒤에는 당신이라는 약한 존재도 보살핌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래서 대화 도중 상대방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하는 것이다. 둘째, 누군가 당신의 배려를 갈구했던 유년기 기억 때문이다. 그가 편할 수 있도록 당신은 항상 자신을 굽히고 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남이 불편하면 내가 돌봐야 해 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 타인이 더는 당신의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당신과 타인은 평등하다. 대화가 끊겨 끔찍할 정도로 어색한 상황이 됐다고 해도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어색한 상황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커봐야 50%에 불과하니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밀어버리자. 당신은 사장님도 선생님도 사회자도 아닌데 대화가 어색하건 시끌벅적하건 모든 책임을 왜 혼자 지려 하는가? 어색한 상황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도 당신이 그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어른이니 자신의 불편한 감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반면 당신의 감정은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대화 도중에 어색함이 흐르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먼저 당신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니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나를 떠나갈지도 몰라,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를 벌 줄지도 몰라 라는 믿음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어렸을 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그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벌을 주기도 했을 거다. 그 기억으로 인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타인이 필요하지만 혼나는 건 무섭다.
그래도 관계를 맺고 싶어 화제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아부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란 아부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관계라는 뜻인데 당신은 정말 이런 관계를 원하는가?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당신이 괴롭고 억울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인가? 타인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도 큰 상처를 주거나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오진 않는다. 상대방을 적당히 배려하는 건 좋지만 살얼음 밟듯 전전긍긍하며 잔뜩 긴장한 채로 배려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을 먼저 읽어드렸어요. 저도 이 성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진행병이라고 하죠. 진행병. 이런 게 제 직업상으로는 괜찮은 자질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석에서는 가끔 이런 자신이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은 보통 우리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침묵에 대한 어색함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면 기껏해야 50% 정도니까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좀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석에서는 좀 그런 게 힘들죠. 저는 보조 진행병이 있어요. 그건 무슨 보조 진행병은 뭐예요? 약간 메인 MC 말고 약간 패널병이 있는 거예요. 리액션 위주의 약간. 자,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한 꼭지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다치지 않게 거절하는 법. 거절하는 건 예술적인 행위다. 당신이 타인의 요청을 능숙하게 거절할 줄 알면 이 글을 계속 읽을 필요가 없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절 능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보고 거절 공부로 거절 능력을 업그레이드해보자.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게 부탁하는 일이 생긴다.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불쌍하게,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끈질기게 부탁을 시도하며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부탁하고 말고는 그의 사정이지만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문제이기에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의 부탁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절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거절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손해가 나도 거절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네 번째, 이유 없이 거절한다. 다섯 번째, 원하는 것을 부탁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거절의 방법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거절하지 않는다. 사실 이 예스맨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가 안아야 하는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선택하는 방법이죠.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손해가 나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도와줘도 큰 손해가 없는 한 도와줘야 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승낙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거를 단박에 그래? 이게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속으로 이 승낙을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다면은 이거는 크든 작든 분명히 나한테 손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뭔지 대충 알겠죠? 이거는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핑계라고 제시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널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유 없이 거절한다. 이거는 사실은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나 뭐 좀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이거 좀 들어줘. 할 때 싫어. 왜? 하기 싫어. 손 아파. 피곤해. 집에 갈래. 이런 어떠한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냥 이제 거절하는 거죠. 사실 제일 깔끔해요. 근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들, 예스맨들한테는 그냥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떠안아야 하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올바른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제일 높다. 정확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원하는 걸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는 제가 같이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만. 원하는 걸 부탁하는 단계. 마음 가는 대로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야 나는 직접적으로 싫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서 거론한 거절의 방식은 모두 방어적 성격을 띈다. 그런데 5번째 거절의 방식은 거절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주객을 전도시켜 상대방에게 내 요구사항을 제시해 상대방이 내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하게 만들거나 또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상대방은 내게 어떻게 요구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거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해한다. 내 부탁을 거절할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떡본 김에 제사 지내면 그만이다. 나는 한 친구의 부탁 거절 일화를 듣다가 무릎을 치며 감탄한 적이 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보험 가입을 주제로 한 대화의 맥을 끊어버렸다. 야, 오늘 나 기분 좋은 일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자, 차나 한잔 해. 근데 말이지 너희 집 아이 일은 어떻게 됐어? 그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차나 마시자, 너의 이야기를 하자 라며 상대방에게 3가지 요구를 한 것이다.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상대방은 보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일지, 차를 마심으로써 스스로 말문을 막아야 할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을지 고민하는 3가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는 상대방의 말을 끊는 방법을 통해 화제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옮긴 후 다시 차 마시기를 제시함으로써 살짝 방향을 틀어 상대방이 공격 태세를 버리고 방어 태세를 취하게 했다.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절할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5번째 수준의 거절을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잠시 뒤에 있을 공격을 위해 한 발 물러서서 너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는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다. 그렇지만 주객을 전도시키는 방법을 쓰긴 쉽지 않다. 잠재의식 속에 나는 타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돼 라는 믿음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구를 할 줄 몰라서 거절을 못하게 된다.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 방법을 책에서는 상황에 맞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 마지막 5번째 원하는 것을 부탁하기가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현실에 대입했을 때 꽤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상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바라는 거 뭐 들어달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어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은 그건 거절을 해야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 근데 내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데 뭘 지어내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 아무 사이가 아니야. 그럼 이건 거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받은 건데 이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책에서 배운 방법을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방법을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좋겠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거는 사실은 명백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4가지 중에 1가지를 채택을 해도 되겠고 말이죠. 그럴 때는 4번 이유 없이 거절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탁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부탁쟁이들 보고 있으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 참 주변 사람들 참 잘 시켜먹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부탁은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주기에는 뭐한 그런 자잘구레한 부탁을 참 야금야금 주변 사람들 잘 부려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부탁쟁이들 있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내 주변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툭툭툭 일거리를 줍니다. 그게 또 그 사람들의 자질인 것 같기도 해. 쟤는 부탁 참 잘한다. 참 우리의 이제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요거 마지막 한 파트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책 인트로입니다.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의 기대, 요구를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나의 가치 판단을 나한테 다 두고 있지 못하고 타인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탁을 내가 내쳤을 때 바운더리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미움을 사면은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우리는 비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그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며 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을 전부 정복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당신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당신의 방법, 성취, 행동에 상관없이 누군가는 당신을 좋게 평가하고 또 누군가는 나쁘게 평가한다. 주변 사람 중 20%는 당신을 좋아하고 60%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20%는 미워한다는 2-6-2의 법칙에 따라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기 마련이다. 물론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의 생각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고 변했다며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나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모르지만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동안 소홀히 했던 지인들은 당신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랑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할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뭔가를 넌지시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게 뭔가 흔쾌히 들어줄 수 없는 약간 내가 불편해야 되는 어떤 것일 때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탁들에 대한 거절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라는 자체가 막 와르르 무너진다기보다는 그 기둥 밑동이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 아니고 좀 피곤하다 약간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소하게 여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막 그렇게 막 죽도록 힘들진 않아요. 그냥 그래 뭐 그거 하나 정도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금야금 티가 안 나게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거 사소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좀 안쓰럽다고 느낄 때가 없나요? 이게 웃기게도 내가 그 사람들 부탁을 또 들어줄 또 여력이 돼요. 내가 막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눈앞이 캄캄하면은 자연스럽게 거절이 되겠지. 근데 또 그거 또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살만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는데 돌아보면은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또 배려해주느라 에너지를 참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닮고 싶지 않다.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나의 어떤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좀 멋있잖아.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나에 대한 확신과 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쪽 비중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남의 눈치를 그만 보고 싶다면 내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쓰고 싶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자존감 회복 수업 좋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요. 30만 원 빌려주면은 내가 그 중에 10만 원 빌려줄게.